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 모시고 집값 동향부터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곧 발표될 전세 대책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예, 바쁘신데 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한국부동산원에서 3월 실거래가 지수가 공표됐더라고요. 예, 예. 3월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 1, 2, 3월 체감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매매 시세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뭐 예외 없이 약간 전국이 올라간 그런 경향이었기 때문에 뭐 특례보금자리나 뭐다 막 이럴 수 있었는데요. 3월은 이번 달만 보면은 전월비 0.2% 올랐거든요. 월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체감은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근데 작년 말이랑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데요. 심지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작년 말 기준 지수는 0.8% 오른 거에 그쳐요. 그리고 서울도 1% 오른 걸로 그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월에 1%가 약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3개월 누적으로 1%니까 월에 3.3 정도 오른 건데 여튼 매매 시세는 서울 강세 그리고 수도권은 준강세, 지방은 올해 1, 2, 3월 내내 보합이었고요. 그리고 도시별로 쪼개서 보면은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마이너스인 데랑 일부 플러스인 데가 혼조세인데 전반적으로는 지방광역시 플러스 지방 다 약세. 네. 그래서 서울만 강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울만 강세라는 게 원래 서울은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고 그래가지고 원래 추가적으로 뭔가 네. 투자용으로 집을 사기는 어려운 구간인데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건 대부분 실수요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실거래 분석 자료를 보시면은 네. 서울시의 그 원정 매수, 예. 그러니까 비서울 지역에서 서울을 매수하는 원정 매수가 20% 언더였는데 네. 작년 말부터 튀어서 작년 연간으로 24% 지금 전체 거래 4분의 1이 다 원정 매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은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방광역시를 매도하고 예. 서울에 전세 끼고 갭 투자로 매수하신 그런 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지방광역시 부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덮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PF 문제다 뭐다 해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확실히 문제가 크고 그리고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다 80% 이상 다 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가 완전 또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전셋값이 상승해서 매매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해도 됩니까? 네, 전세 일단 올라간 거는 수도권 기준 전년비랑 비교하면은 1년 동안 매매가는 4.7% 올랐는데요. 전세는 1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아주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사실 임차료를 어느 정도 현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간 내든 월간 내든 그런 임차료를 현가한 거고 부동산이 임차료 수익이 더 올라가는 그런 높은 수익률을 보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시세 상승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학에 있는 거의 모든 논문들을 보면은 전세랑 매매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정상 관계를 그려요.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간다고 보셔도 되는데 네. 그런 효과가 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습니다. 올해 전세가가 특히 많이 올라가는 이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예. 빌라를 매입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전세를 사는 사람들까지 얹어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 네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전세 대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빌라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면 전세값 상승은 좀 주춤해질까요? 네. 그 전세 가격을 그 결정하는 요인들은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예. 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임대차 시장의 수급 요인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2020년에 임대차법 개정도 있었는데 2년 단위로 로테이션 되는 물량이 갑자기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당해년도에 수급 쇼티지가 나오면서 전세가가 크게 올랐던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세는 근본적으로 월세를 할인율로 나눈 거여서 금리를 추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갈수록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시장 금리가 최소한 30에서 50pp 내렸어요.
그리고 22년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100bp 이상 내렸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리고요, 이 정도가 끝이었는데 네. 주택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아파트하고 아파트 간의 임대차 계약하는 패턴이 완전 달라진 게 그 빌라 쪽에 전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원래 이쪽은 월세가 55%, 전세가 45%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월세가 72%, 엄청 전세 올랐네요. 28%, 예. 지방 빌라는 월세 80%. 야.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월세입니다. 전세가 예. 없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당 주택에서 전세 시세 사시던 분들이 소형 아파트 전세로 밀려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토부에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은 비주택이 전세 기능을 갑자기 소실하다 보니까 예. 그 아파트에서 생기는 비주택이 비아파트에서요. 아파트에서 생기는 전세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전세 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아마도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게 나올지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를 쭉 설명 주신 걸 봤더니 단기적인 걸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전세, 그러니까 소형 전세들, 아파트 전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뭔가 바뀔 추세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추세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 추세대로라면은 전세 강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건데요. 네. 다만 전세 가격은 단기로는 공공주택이 됐던 민간주택이 됐던 주택 입주의 역관계를 갖거든요. 예. 그래서 18년도 말에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평년 대비 10만 원 넘는 주택 준공이 있었을 때 역전세가 있었던 것처럼 올해 말에 서울시 준공 물량들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뭐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그 변곡점으로는 전세가 당분간은 안정화될 것 같아요. 다만 작년에 저는 이제 대책이 사실은 약간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작년에 매매 시장이 완전 급락을 했잖아요, 연초에. 예.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금융대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례보금자 이론 등등을 냈는데 현재 만약에 비아파트 쪽에 전세 소실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금융대책을 급격하게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넣어도 되거든요. 전세 대출에 대해 가지고. 예. 그래서 풀리면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을 낮게 더 많이 주겠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를 고정시키는 형태로 가려고 하니까 대책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냥 작년에 매매가를 받쳤던 것처럼 전세가 너무 상승하니까 지금 매매에는 이미 스트레스 금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세 대출 금리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 같은 거 단기 도입하고 안정화되면은 소거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제 지금 시장의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를 어느 정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PF 문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PF 문제 일단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소위 PF 문제를 다루시는 금융부처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PF 문제가 규모로는 전국의 이번 금융부처 발표에 따르면은 3,000개 사업장에서 금액으로는 23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두 푼짜리 사업장은 아니고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발표 말미에 이 중에 90에서 95%는 안전하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만 위험할 거고 그 5에서 10% 정도 위험을 뭐 추가로 반영한다 그래도 금융회사도 별로 문제 없고 건설회사도 별로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작년에 정리 안 하시고 1년 내내 정리 안 했는데 예. 지금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다만 달라진 건 뭐냐면은 지난주에 PF 대책은 그동안에는 PF도 결국은 그 사업자한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 그 대출 원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분양을 못하니까 원리금을 못 줘서 네. 부도가 나거나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대주단이라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이거 좀 유예를 시켜줄까? 이러면서 좀 연명을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 나왔던 대책의 다른 점은 그게 올해 말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타임라인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손실 현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뒤로 미룰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끝을 딱 걸어놨어요. 네. 그러면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옥석을 가린다고 했었을 때 그 손실을 보게 되는 주체가 생긴다면 예, 예. 그 손실은 누가 보도록 지금 대책이 마련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전체적인 그 맥락은 이렇거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PF 돈을 빌려준 사업장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정상 사업장이다. 그다음에 비정상 사업장이다. 그런데 비정상을 두 개로 쪼개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상세하게 분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종전 PF는 본 PF랑 브릿지론 PF를 구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 평가가. 근데 보니까는 공사를 아예 시작하지도 못한 브릿지론 PF 한가득. 그다음에 공사한 이제 본 PF는 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눠서 봐라. 그다음에 정상 사업장들은 알아서 감독원에서 개입을 안 하지만은 유의라든가 아니면은 좀 심각해지는 그런 사업장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구책이 아니라 감독원에서 컨펌 받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민간에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거야라고 하면은 컨펌 받아야 되고요. 특히 심각한 그 4단계 사업장은 강제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손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본 PF라고 한다면은 본 PF 단에서는 건설사들도 결국은 손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 보시면은 최근 뭐 GS건설이 됐던 작년 말에 현대산업개발이 됐던 두산이 됐던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부도 났던 새천년 종합건설개발이 됐던 책임준공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준공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업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건설사가 다 인수해 버려가지고 네. 그때부터 원리금을 갖다 보니까 모 건설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두 개 회사가 손실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F와 관련된 물건에 투자해서 본인이 중도금이라든가 계약금을 냈던 그 개인들, 국민들은 피해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이번 대책을 보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에요. 예. 지금 PF 전체로는 주택도 있고 비주택도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은 주택이라고 하니까 네. 주택을 보면은 주택의 경우에 만약에 본 PF를 했다고 한다면은 본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체 분양 사업에 대해서 보험을 걸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났더라도 일단 수분양자 자체는 그 사업이 끝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업의 리스크를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단계마다 부과하게 되는데 네. 분양까지 가게 되면은 책임 준공이라고 해서 보통 건설사가 그 리스크의 최종 대부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회사가 안 좋아지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건설회사는 해당 사업에서 나가게 되지만은 다른 건설회사가 들어오도록 전체가 주택 그냥 분양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수분양자가 PF 문제로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자기 프로젝트가 날아갈 일은 이제 이론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사실은 분양도 못한 브릿지론 PF들.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장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이고요. 분양한 사업장 중에서도 미분양률이 높은 거. 네. 미분양률이 높은 것도 언젠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작년에 뭐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손을 좀 잡았습니다. 예. 근데 그냥 적당한 대손 잡아도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상관없었는데 올해 말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일단 다 처리해야 되니까 예. 아마 하반기에는 뭐 상당한 현장에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의 내용을 봤더니 과거에는 부동산 PF에 대해서 한 3단계 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했던 게 이번에 4단계로 추가됐던 게 유의라는 단계가 있던데 네. 이 4단계로 늘린 이유가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유의랑 그 소위 심각이랑 예. 나누는 게 연체가 3번이냐, 그러니까 네. 만기 연장이 3번 됐냐, 만기 연장이 4번 됐냐, 이러면은 유의랑 심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 4번이 사실상 마지노선이고 4번까지 가면은 그냥 정리하라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케바케인 게 대주 단위 협약을 해가지고 9개월 단위로 연장해 주는 데가 있고 예.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아, 다르군요. 그러면은 3개월 단위로 연장한 데는 사회가 금방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횟수로 일단 걸어버리니까 이 정책을 딱 발표하고 나서 아니 우리는 그 짧은 기간의 연장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냥 사회했다고 무조건 심각한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고요. 예. 사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 금융부처에서 문제사업장 약 150개 정도를 대주단끼리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대주단들끼리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좀 금융부처가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 PF 대책은 뭐가 다르냐면은 예. 금융부처가 뒤에 있고 음. 민간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체 판단하신 다음에 우리가 기준만 줄 테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을 다 재평가하셔가지고 3단계랑 4단계 기준도 딱 드릴 테니까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그냥 자체적인 그런 개선 계획을 내라. 네. 재구조화를 해가지고 PF를 진행하든지 아니면은 경공매를 하든지 이러면서 금융부처가 뒤로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민간 그 시행사나 금융회사 담당자면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 기준대로 세팅하는 거 5월 말, 그다음에 전체 사업장 평가는 6월. 그러니까 엄청 타이트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튜닝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는 6개월 단위 연장했고 어떨 때는 9개월 단위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프로젝트니까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게 많은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논란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언론에서 그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했던 그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금융당국은 뒤로 빠지고 네. 금융회사들이 충당금 그러니까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라고 이런 지시 아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앞서 2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시장에서 정부가 진단하기로는 부실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게 5에서 10%면 그렇죠. 23조 원이라고 했는데 금융회사가 충당금으로 23조 원 정도는 편안하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사실 23조는 금액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사업장 기준으로 5에서 10%라고 했고요. 그리고 발표 과정에서는 뭐 이 중에 한 3%가 경공매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심각은 3%인 거예요. 네. 왜 이걸 알고 있냐면은 2년 동안 대주단을 어쨌든 끌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주단을 통해서 끌고 간 풀잭이 150개고 전체 사업장은 새맑은 걸 넣어버리니까 갑자기 3,000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90에서 95%니까 2,700개나 2,850개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95%가 안전하다 치면 결국 위험한 건 150개인데 그건 대주단이 끌고 갔던 150개랑 매칭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그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날지 서로 다 알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은행권에서 3조 원 정도의 충당을 쌓았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금융권이 앞으로 소위 문제가 완전 심각해져 가지고 추가 4조 원을 더 쌓아도 이제 비은행들도 체력 괜찮다. 쌓을 체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건설사들도 뭐 영업이익 몇 년간 잘 냈었고 그래서 PF 뭐 현장 하나 뭐 2, 3천억짜리 그 채무 인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부담은 되지 않습니까? 네. 부담은 되니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 부담되는 부분 조금 부담 낮춰줄게 금융 지원도 해주고 위험 자산 기준도 낮춰주고 이러면서 그 부담이 안 되도록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부에서 말씀 주신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분류되는 부동산 PF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최종 책임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수습할 주체로 금융회사들 민간 금융회사들이 선정된 것 같아 보이고요. 그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일부 떠안든 해서 충당금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라. 이게 정부의 가이드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정부의 정책이 이 과연 올바른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좀 근본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부동산 PF 문제를 지금 야기하게 되는 과정에선 브릿지론이라는 것도 있고 본 PF도 있고 그래서 최종 완공되고 나면 물론 그래서 잘 되면 뭐 상관은 없지만 하나하나 이 과정에서 책임 주체들이 과연 이 정부의 그 뭐라 할까요? 이번에 구조조정 안에서 실제 본인이 과실대로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PF에서 브릿지론이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일단은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주체는 네. 소위 토지주거든요. 네. 네, 근데 토지주인데 그 토지주를 결국 법인화 시켜가지고 예.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발하는 형식은 보통에 보면은 그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최근에 청담동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됐던 사업장이 있어요. 예. 이제 프리마 호텔 그 재개발 사업인데 4,600제곱미터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토지 PF가 4,600억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는 이제 자본금은 80억인데 네. 부채 한 400억 정도 돼서 자산 480억이거든요. 예. 근데 프리미엄 호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에도 이제 사업을 하나 했었고 6천억짜리. 그래서 전체 회사가 지고 있는 연대 보증 규모는 1조 6천억이에요. 자본금이 80억인 회사가 네. 1조 6천억이요?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 이제 회사 다닐 때 예. 저도 IB에서 오라고 오퍼가 좀 왔었는데 네. 보면은 토지주들이 한 2, 30억 정도, 특히 50억 정도 넘어가시는 토지주분들 완전 부자시고요. 그렇죠. 보통 한 10억, 20억 정도 있으면 한 2천억짜리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50억 어떻게 땅 가지고 되냐면은 있으면 2천억 사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50억 있으면 더 많이 되죠. 20억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브릿지로는 그 10배를 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억에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억에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 또 건축비가 붙잖아요. 네. 근데 건축비가 뭐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뭐 경기권이나 지방에 시행한다 그러면 지방은 땅값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오히려 지방은 건축비가 비싼 편이어서. 그래서 500억 붙으면 갑자기 700억짜리고 금융비가 100억 붙으면 이제 원가 800억이고 분양은 1,000억이 하게 되면 200억 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20억으로 200억 버는 그런 시행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예. 레버리지 규모가 뭐 상당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0억, 20억인 시행사도 많은데 50억 있다 그러면은 큰 시행사군요. 엄청 큰 시행사여가지고 그거는 뭐 5천억짜리 사업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80억짜리 기업이 총 1조 6천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자본금이 80억인 회사가 1조 6천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지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땅을 누군가로부터 샀거나 아니면 원래 땅 주인이라서 브릿지론을 이 땅을 기반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그게 최종 본 PF까지 거쳐가지고 완공돼서 분양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 브릿지론을 처음 만든 사람도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책임 소재요. 근데 결국은 이제 위험으로 손실로 평가된다 치면은요. 네. 어떻게 이렇게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고 타이트하냐라고 할 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PFC 내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들은 뭐냐면은 예. 부동산 PF 쪽에 15년을 일했는데 네.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 방금처럼 이렇게 대출을 일으켰는데도요. 10년 넘게 일했지만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 야. 사실 15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저희 30살에 들어가서 45 될 때까지 한 회사에서 계속 PF를 얘기했는데 네. 이걸 관행적으로 계속했지만 아무 위기가 없었다면은 그러면 그냥 룰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 주기가 뭐 짧은 것도 아니고 매우 길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예. 사실 전세 대출에 대한 그런 사고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 사업은 대손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모든 사업이 위기가 없다 보니까 대손을 안 쌓고 그리고 레버리지율도 원래는 뭐 소위 4배였는데 10배까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나 그 잔잔한 바다에서 그냥 보트를 몰다가 앞으로 잘 가니까 본인이 세계 최고의 항해사인 잭 스페로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오리 살짝 한번 돌았더니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PF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동화하는 과정 그리고 금융회사 중에서 비은행들은 일부 자본을 넣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좀 났지만 자본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났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사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결국은 자본 비율 같은 그런 규제를 할 겁니다. 레버리지 규제. 시행사들은 토지 매입하는 브릿지론의 뭐 종전대로 20%. 종전에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글로벌 금융위 직전에도 이렇게 화두였는데 그때도 10배씩 막 주다 보니까 그러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은 자본금 20%인데만 돈을 넣어라. 이러니까 이번에 사업 주체들이 그 증권사가 IB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저축은행 돈은 못 갖고 오겠네. 네. 왜냐하면 나는 20억 전주한테 돈 180억 넣어야 되는데 저축은행 못 넣으니까 그럼 증권사가 넣고 보험사가 넣고 카드사가 넣으면 되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금융 규제를 만들 때 좀 전반적인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미봉책으로. 네, 저축은행만 자본금 20% 규제. 음. 그럼 딴 데는 자본금 10% 규제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그래서 지금 터지는 게 저축은행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증권사랑 카드사랑 보험회사가 터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 PF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네네. 근데 본 PF에서 요즘 이런 소리도 들려요. 예를 들어서 규모감이 큰 흔히 말해서 브랜드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는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PF에 물린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아유 뭐 리스크 테이크 안 할래요. 이거 손실 그냥 저희가 감내하고 중단하겠습니다. 오히려 브랜드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더 많이 투자를 신뢰감을 갖고 했는데 네.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우린 그냥 꼬리 자르게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원래 작년 1월에 예. 그 22년 말부터 레고랜드 사태발 채권금리 튀고 예. 그러면서 단기 3개월 단위로 연장되던 PF가 연장이 안 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브릿지론 PF는 아직 사업은 안 한 거니까 네. 아직 사업은 안 한 거니까 이거 했으면 더 큰 손실 나겠다 이러면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우건설 1월 달에 울산에 있는 사업장 하나 600억짜리를 정리했어요. 맞아요. 정리했는데 그 대우가 가지고 있었던 수십 개의 브릿지론 연대보증 사업장의 한 개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다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거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싹 다 정리할까? 하는 분위기가 막 몽실몽실 나올 때 이제 감독원에서 바로 그냥 어쨌든 그 창구 지도가 뭐가 됐든 네.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워딩을 내놓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움직임이 없었군요. 근데 브릿지론 매각이 없었어요. 매각이 없었고 근데 지난주 대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민간이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앞으로 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서 예. 그냥 정리하고 주택에서 뭐 한 4, 5천억 버니까 뭐 4, 500억 손실 나거나 2, 3천억 손실 나거나 1년 정도 손실 나도 회사 안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오히려 그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너무 크니까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어가지고 정리할 브릿지론 사업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더 머리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했거나 땅 주인이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을 나도 그런 관례가 돼버린 형태로 진행을 해왔고 예. 그리고 본 PF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승차했던 많은 건설사들도 그냥 회사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판단으로 네. 우리는 큰 회사니까 이 정도는 털어내는 게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뭐 그런 판단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야, 이 PF라는 형태로 부동산이 개발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앞으로 우리가 재단을 해서 이런 문제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전 걱정인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외국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나요? 결국 부동산 개발은 그 민간이 하거나 예. 뭐 공공이 하거나 민관 합작이 하거나 이런 사업 주체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예. 외국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 시행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 뭐가 발전이 안 됐냐면은 예. 예를 들면 일본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의 도시개발 사업이 되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자본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도심 내 특정 재개발을 하는데 민관 합작으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 소위 10년, 20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돼서 그렇지 그 대장동 개발을 했을 때도 민관 합작 도시개발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성남애들이랑 그 이제 같이 했었잖아요. 예. 뉴욕도 그렇고 다 그렇게 민관 합작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민간에게 시행 기능을 완전히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 개발이든 정비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네. 우리 정부는 땅만 조성해서 팔고 네. 사업은 민간이 해라. 근데 민간은 뭐 건설사 주도로 이 산업이 컸기 때문에 시행사는 바지 시행사가 되게 많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으로 시행이 컸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자본을 확보해야 되고 규모도 커야 돼서 네. 그 공사라는 도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시행 주도로 쫙 가야 되는데 예. 한국은 시행은 건설업의 그 전면에 내세우는 그 약간 작은 네. 사업 주체이고 이 회사는 이제 이 사업의 약간의 수익만으로도 그냥 얼마든지 청산될 수 있고 결국 리스크를 시행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3자인 시공사가 져줘야 된다거나 네. 이러면서 위험이 자꾸 큰 회사로 넘어오는 형태로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면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외국과 좀 다른 차이점은 시행사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앞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뭐 이 상태로는 크게 뭐 정상화된다든가 리스크가 크게 관리될 수 있는 여지로 진화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지금 일단 건설사조차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얼마나 손실을 반영하게 될지 뚜껑 까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올해 2월에 있었지만 채무인수 한 건 해가지고 바로 부도나 버렸잖아요. 예. 지금 이런 PF 금융 같은 경우엔 차익금리도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1,000억 원어치 갖고 오면 100억씩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주택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익의 폭도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채무인수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 프로젝트의 최종 대부자가 건설사가 돼버리는 거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230조에서 몇 조 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한기평, 한시평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 보면은 비은행들 올해도 소위 안 좋으면은 맥스 7조 6천억 그다음에 작년에 3조 넣었으니까 올해 한 4조 원대 넣어야 되고 건설사들도 뭐 몇 조 원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은 대출 금리가 3, 4%할 때는 감내 가능한 돈인데 대출 금리가 막 두 자릿수 가면은 그 돈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말에 건설사들한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그냥 관행적으로 최종 대부자를 건설사에 끼고 건설사가 그래서 책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책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국내 1등 기업이 현대잖아요. 예. 현대나 현대엔지 책준은 합치면은 6, 70조 돼요. 책준이 책임준 거 말하는 네네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사업이 물론 다 안 되거나 리스크를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전가가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네. 그냥 우리나라 PF 사업들은 모두 다 일단 시공사한테 리스크 전부 다 밀어놓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들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PF 대책이라고 발표한 건 금융부처 주도로 발표를 했는데 건설사는 뭐 금융부처가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금융회사들한테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위험자산 신규 재조정하는데 돈 넣은 거는 위험자산 아닌 걸로 빼줄게. 뭐 이러면 또 신디케이트로 만들어서 몇 개 사줄게. 이러면서 네.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이런 PF 정리를 하더라도 완화 요소들을 많이 넣는데요. 네. 건설회사 대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건설회사가 올해 말에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이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주택과 오피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이런 PF의 우리나라형 PF를 이제 진화 발전을 시켜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집이 그래도 공급되고 오피스가 공급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부동산 PF의 이런 문제 재발 방지하겠다고 뭔가 PF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 동원, 레버리지 동원하는 걸 확 막아버리면 오히려 주택 공급 안 되게 해서 안 돼서 집값 올라간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지적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게다가 연말에 결국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 현재부터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 뚜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에게만 주택 건설 공급을 위임하게 됐을 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폭발적인 탄력으로 주택 건설 공급이 촉진되고요. 예. 경기가 안 좋은 반대로 상당한 경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설사들이 위험을 맡아줘야 되는 이런 주택 분위기가 안 좋은 지방권들, 예. 지방권들의 주택 공급은 엄청나게 막힐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서울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최근 정비사업 수주 입찰 공고했을 때 건설사들이 노쇼인 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 수주했다가 그냥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네.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이는데 분양가가 비싸게 나올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사들에게만 주택 공급을 맡겨놓은 거에 대한 그런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PF 사태, 연말까지 어떻게든 옥석이 가려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 남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간 동안 전개될 현상들이 우리나라 특히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GDP에는 영향을 주겠지만은 주택 자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니까 예.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산 시장이랑 이런 건설 시장은 상호 주고받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건설 촉진되고 예. 이런 것처럼요. 예. 근데 자산 가격이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된다 생각하면은 그 전가의 보도인 공급 부족론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족론에 기반해서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강세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책이 나왔을 때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민간에게 주택 공급 맡겨놓으니까 요즘에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공공이라든가 이런 주택 건설 공급 촉진 정책 도대체 왜 안 나오냐 2년 동안 예, PF 예. 2년 동안 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볼멘 소리들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하면은 더 세련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책 대응안을 조금 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냥 건설 경기 그 자체가 하반기에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GDP는 괜찮았지만은 결국은 기업의 그 투자인 I가 좀 감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경제 성장률 이런 거에 좀 안 좋게 작동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주택 중심으로 여쭤봐서 그런데 그 우리 MBC 상암동 네. 사옥 있는 데서 고양시 쪽으로 가다 보면 지산이라고 불리는 네, 고향 항동지구. 예,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많은데 다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진짜 거의 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주택을 다뤄서 그렇지요. 예. 비주택 PF는 태반이 위험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예. 저희가 150개 정도가 위험했고 대주단이 관리했다 했었는데 주택 PF는 그래도 뭐 주택 부족한 데도 많고 새집 살고 싶어하는 니즈도 많고 예. 이러니까는 시간을 두고 해결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비주택은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주택 PF 중에서 소위 4대 천왕이라고 할까요? 예.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분양형 오피스텔, 그러니까 네. 아파트라고 불렸던 네, 네, 오피스텔. 알죠. 그래도 이거는 주택일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분양형 호텔. 음. 과거에는 막 호텔도 분양한다 그러면서 막 난리였거든. 예.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도 아닌데 에어비앤비나 숙박업을 하라고 공급해 놓은 건데 예. 그것도 그냥 분양권 피 좀 먹어보겠다고 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주택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태양건설 무너진 것도 서울 성수동에 있는 비주택 사업이었죠. 예. 말씀하셨던 항동지구에 있는 비주택 다 지산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뭐죠? 그게 청담동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예.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그 비아파트 사업, 비주택 사업 중심으로는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클러스터처럼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통으로 비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 진짜 심각해요. 그거 나중에 매각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대주단 돈 빌려주거나 이런 데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좀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혹시 뭐 고향 향동지구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다시 또 잘 지산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까요? 결국은 지식산업센터는 기업들이 많아져야지 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건 이제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기업들이 지방 이전도 거의 안 하고요. 네. 원래 지방 이전 1년에 30개 정도 기업이 했었고 일부 기간에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하나. 네. 그래서 왜냐면은 조세특례 제한법 바꾸면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원래 다 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주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자본 규모 10억 원, 직원 20명 이런 기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 허들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럼 갈 필요가 아예 없구나 이러면서 그냥 아예 안 가가지고 작년에 하나 갔거든요. 그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대표적인 게 포스코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네.
포스코조차도 지주사 만들어서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71개 대기업 그룹에서 60개 넘는 게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차를 두고 만약에 일자리가 수도권에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뭐 지산도 나중에 언젠가는 풀리겠죠. 근데 PF 쪽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좀비처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올해 타임라인을 준 거는 올해 경공매를 해서 그 어떻게든 가격을 털어라. 떨구든 네. 뭐 하든 그다음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결국은 롤링하게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이제 좀비의 기간은 끝났고 네. 올해 말에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정리하고 그래서 뭐 반값이 됐던 뭐가 됐던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야 새 사업자 들어와서 하지 않겠냐 이런 맥락에서 이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PF 문제 여쭤보다 보니까 뭐 시간상 많이는 못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발표가 예고된 게 전세 대책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 오셨으니까 예상되는 방안 있으세요? 네, 아까 그 빌라의 전세 기능 소실이 컸으니까 예. 그게 전세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소위 수요자들이 전세 보증보험이 없으면 아예 안 들어가려 하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그 가입 허들이 국토부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시세 공시가의 150%, 공시가의 140%, 그거에 지금은 126% 이렇게 계속 내렸는데 지금 논의는 계속 내리다 보니까 역전세가 더 많이 예.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아예 더 높은 가격으로 보증해버리자고 원복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복하게 되면은 시세의 105%인 소위 깡통 전세로 보증보험이 나가게 돼서 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늘어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손실하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무슨 대책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박상호 장관 본인은 박사학위를 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땄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논문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전세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다음 민간 주택 건설 준공이 많아져야지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가격 상승한다. 본인 논문에 명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논문대로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세 가상금리 넣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 방안 그다음에 빌라 전세 시장 초토화된 거에 대해서 전세 보증 좀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도 주택 준공 늘릴 수 있게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미래도 문제니까 그런 이제 공급 확대 방안들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다기한 부동산 PF 문제 어떤 구조적인 맥락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세 대책도 어떻게 예견되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요즘 많이 빠르게 전개되니까 자주 좀 네.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